두 번째 영상 갑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봤다면 이젠 세트 메뉴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갈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어요. 저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들 간에는 우열이 존재한다. 우월한 문화가 있고 열등한 문화가 있다. 즉 서열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눌 수 없고 문화는 서로 각각의 가치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쪽에 전자는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우열이 나뉜다 그랬죠. 근데 우리 문화가 최고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 라고 본다면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반대로 우리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 다른 쪽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 라고 본다면 문화 사대주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화 상대주의의 특징인 문화 간에 우열이 없다, 문화는 각각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보는 이 태도는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는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한 번 더 자세히 봅시다. 먼저 이거 좀 접을게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먼저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의미, 문화 간에는 우열이 존재한다. 즉 문화는 서로 평가할 수 있고 뭐가 더 옳고 나쁜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먼저 유형 1, 자문화 중심주의. 내게 최고고 남에게 별로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 최고, 다른 문화 평가 절하, 낮춰본다는 거죠. 먼저 순기능, 이렇게 본다면 장점도 있을 수 있죠. 장점은 전통 문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유리하다는 거지. 왜?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우리의 전통을 아끼고 보존하겠죠. 근데 단점들을 봅시다. 국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국수주의가 뭐냐? 국수, 숫자가 순수하다고 말할 때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순수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다, 다른 문화는 완전 별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주의가 바로 국수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독일의 나치즘. 그래서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형태, 우리와 맞지 않은, 우리와 다른 민족들을 학살할 정도의 그런 배타적인 그런 형태였죠. 이게 바로 국수주의.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심해지면 국수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게 제국주의잖아요. 근데 이 문화 제국주의라는 거는 문화적인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우리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강제적으로 우리 문화를 심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문화 절대주의 중에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너네 문화가 최고고 우리 문화는 별로다 라고 하는 주의죠. 4대가 뭐야? 떠받드는 걸 4대라고 하죠. 남을 떠받들고 남을 모시는 게 4대잖아.
사대한다.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떠받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다른 문화에 뛰어난 점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선진문물이라고 하는데 앞서 나간다 그래서 선진문물 그런 것들을 재빠르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문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문화, 즉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무시를 해서 이 자문화가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전통 문화가 보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즉 위에 있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장단점을 서로 갖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간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문화는 그 해당 문화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전 시간에 상대론적 관점 배웠죠. 그거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특징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를 존중하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문화 행위를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지 몰라도 모든 이러니까 아니겠지? 이렇게 대답할 건데 맞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문화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문화가 있다.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럼 그런 문화도 인정해 줘야 하는가? 그거는 인정해 줘서는 안 되죠. 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행위잖아.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화들은 인정해 줘선 안 된다는 거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화 상대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형태가 되면은 모든 인간의 행위, 모든 인간의 문화적 행동을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적혀있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살인도 이해해줘야 될 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겠죠. 이 대표적인 예가 주로 이 이슬람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이슬람교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이 뭐냐면 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집안의 명예를 좀 더럽혔다 또는 우리 집안에 좀 수치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가족 엄마나 아빠나 뭐 형제 자매가 그 사람을 살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뭘 위해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그게 바로 명예살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살인을 했으면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근데 그 비난은 그 처벌은 말도 안 되게 미미하거나 혹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그 지역의 그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죠. 명예살인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전족 문화. 전족 압니까? 발이 작아야 한다.
특히 여성은 발이 작아야 미인이다 라는 그런 말이 돌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에는 일부러 발을 작게 만드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전족인데, 이 여성이 어릴 때, 어린아이일 때 발을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뜨거운 물에 담궈서 이 뜨거운 물에 담근 발을 실로 꽁꽁 묶는 거예요. 실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락을 이렇게 다 접어서. 인터넷에 쳐보면은 아주 적나라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보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을 완전히 이 끈으로 꽉 묶어서 그 묶은 상태로 걸어 다니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몇 년간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 발이 뼈가 안쪽으로 휘어서 기형적으로 자라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발뼈가 이렇게 휘면서 신발을 신으면 발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야. 발이 작은 미인은, 인간이. 그러한 문화가 전종 문화인데 이것도 인정해줘야 합니까? 그들의 문화로? 안 되지. 왜?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했잖아. 발이 이렇게 뼈가 휠 정도로 끈으로 묶어서 어릴 적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그런 문화들은 인정해줘선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까지 했고요. 이제 하위 문화, 대중 문화 갑니다. 원래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한 세트고 하위 문화와 대중 문화가 한 세트인데 영상의 길이적 특성상 조금 섞였어요. 하지만 나누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위 문화 갑니다. 문화의 공유 정도, 문화를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서 문화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라면, 하위 문화는 그 한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하는 것처럼 상위 문화, 하위 문화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어렵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주류 문화 또는 전체 문화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가 주류 문화라면 우리 문화에 대한 하위 문화는 우리나라의 이 안에 있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문화가 있다고 친다면 경기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위 문화의 특성을 한 번씩 봅시다. 특징: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상대성을 갖는다.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성이라는 거.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나라 문화가 주류 문화의 대표적인 예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주류 문화고 경기도라 했는데 경상도도 같은 급이니까 도급이니까 경상도 문화란다고 한다면 경상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고 우리나라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죠. 우리나라가 더 큰 개념이니까. 근데 그럼 경상도 문화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위 문화이냐? 아닙니다. 경상도는 다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나뉠 수 있죠. 그러면 경상북도 문화에 비해선 경상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죠. 그죠? 경상도의 일부분이 경상북도잖아. 그러니까 한 사회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거니까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에 비해선 하위 문화지만 경상북도 문화에 비해선 주류 문화다라고 하는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변동성을 갖고 있다. 이 위의 예는 어떠한 범주에 따라서 이 뭐에 비해서 하위 문화다, 뭐에 비해서 주류 문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비교할 대상이 없이 그 문화 자체가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려시대의 성리학은 상당히 하위 문화였죠. 왜?
불교가 상당히 대중화되었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성리학이 상당히 각광받죠. 바로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화한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 자, 그러면 하위 문화의 기능을 봅시다. 하위 문화의 기능. 순기능.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다. 죄송해요. 하위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주류 문화에 비해서. 봐봐. 경상도도 경상남도 북도로 나뉘잖아. 더 많죠. 경상도보단 경상남도 북도 두 개가 됐잖아. 또 이런 식으로 하위 문화가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되고요. 또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문화가 사투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서도 한국말이 주류 문화라면 사투리가 하위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투리는 같이 쓰는 사람들 간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투리라는 문화 다양성을 보존할 수가 있고, 사투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가 있죠. 엮기는 이 문화 갈등의 원인이 돼요. 예를 들자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사투리가 다 달라. 근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싸우기 시작한다면 문화 갈등이 될 수가 있겠죠. 갈등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사회가 분열이 되니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요. 유형 봅시다. 지역적으로 하위 문화가 나타나는 걸 지역문화. 지역사회에 각각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사투리. 두 번째, 세대 문화. 세대별로 또는 연령별로 문화가 나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청소년 문화라는 하위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문화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모방적이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청소년들이 쓰는 급식체, 인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요즘 잘 안 쓰죠. 반문화, 이게 이제 좀 시험에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주 나오는 편인데,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한다.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하고요. 이 대표적인 반문화가 바로 이제 미국의 1960년대 히피 문화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냐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이 베트남과 싸우는데 상당히 힘들었어.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이 미군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전쟁 반대, 평화 유지 이런 시위를 벌이면서 상당히 머리카락을 길게 하거나 좀 집시 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게 바로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레논의 노래를 듣는다거나 비틀즈 그러한 것이 히피 문화인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전쟁 반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주류 문화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반문화라는 게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의 천주교예요. 조선시대에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받았다는 건 한국사를 통해서 배웠죠.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시대에는 반문화였지만 현대 천주교는 반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점. 또 KKK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백인이 우월하다는 걸 항상 주장하고, 유색인종을 보면 공격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살해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인종을 떠나서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평등한 그 집단이다라는 이 기존의 주류 문화에 반하고 있죠. 이렇게 좀 안 좋은 반문화가 있다면 또 긍정적인 반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변동하여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즉 히피 문화가 미국 내에
전쟁의 위험성 그리고 평화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했었던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